환한 불빛이 반짝거리는 도시에서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도시를 비춘 불빛은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한순간에 불빛이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에 내려앉습니다. 당황한 사람들 사이로 남자는 뭔가를 적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노르웨이인 이한 씨가 제보해 주신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에서 사는 이한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노르웨이 국적으로 살고 있지만 미국인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 군인 아버지와 간호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파병을 오랫동안 나가 계셔서 얼굴은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었죠. 어머니는 군인인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겼기에 자연스럽게 저도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마음에 기념일마다 없는 아버지가 믿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편지로 곧 집에 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와 어머니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아버지와 이번 생일은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째서인지 약속한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의 동료만이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더니 현관에서 동료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저녁 내내 어머니는 방에 틀어박혀 서럽게 울기만 하셨죠. 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그저 조용히 숨을 죽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생일이 되어도 오시지 않더군요. 저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언제 오시냐며 묻고 또 물었죠. 그러자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면 돌아오신다고 하더군요. 그 말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으나 더 물어보면 어머니가 또 우실 것만 같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몇 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나라로 바로 파병을 갔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죽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기는 했으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어머니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 무렵 어머니와 함께 마트를 간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주차된 차로 가고 있는데 어머니가 뭔가 생각난 듯 자리에 멈추더군요. 깜빡한 물건이 있어 사올 테니 차에서 기다리라며 키를 저에게 맡기고는 마트로 들어가셨습니다. 평소에 시동 정도는 켤 수 있었기에 알겠다며 차로 갔죠. 키를 꽂는 순간 어째서인지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지금 제가 운전을 하면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몰려오게 되니 바로 행동으로 옮겼죠. 어머니가 운전하시던 모습을 봤었던 저는 기억을 더듬어 따라했습니다. 하나씩 동작을 따라하니 차가 천천히 움직이더군요. 아버지를 곧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핸들을 돌리며 주차장을 한 바퀴 돌려는 순간 누군가 보조석 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아버지란 생각에 옆을 봤는데 모르는 동양인 남자가 다급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당황한 저는 악셀을 세게 밟아버렸습니다. 남자의 몸이 휘청하며 차에 끌려가는 듯 했으나 어떻게 했는지 보조석에 바로 앉더군요. 그러더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운전을 멈추게 했습니다. 상황을 늦게 파악하신 어머니는 황급하게 차로 뛰어와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하시더군요. 남자는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니 운전하는 법이 알고 싶으면 놀러 오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남자는 저희 집 근처에서 조명가게를 하는 사람이더군요. 저는 사실 제 잘못을 잘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는 저를 안치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셨죠. 제가 너무 슬퍼할까봐 운전할 수 있는 성인이 되면 이야기하려고 그런 말을 하신 거였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제가 운전을 하게 되어도 만날 수 없는 거였죠. 그러면서 제 잘못을 짚어주었습니다.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잘못을 인지하고 사과를 하기 위해 조명가게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저를 보고 굉장히 반가워하며 운전을 배우러 왔냐고 하더군요. 저는 사과부터 했습니다. 그는 사과를 받아주며 친하게 지내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윤석 아저씨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인이었던 아저씨는 한국에서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사업에 실패하고 새 출발을 위해 미국으로 왔다고 하더군요. 조명가게를 하면서 새로운 발판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저는 매일 조명가게에 발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아저씨가 주는 관심은 저에게는 너무 필요한 것이었거든요. 아저씨도 그런 제가 안타까웠는지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아저씨에게는 한국인 아내분과 아들인 정우가 있었는데요. 정우는 제 또래라서 쉽게 친해졌으며 저희는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한 번은 불빛이 나오는 제 로봇의 선이 끊어져서 불빛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걸 고쳐준 것이 정우였습니다. 정우는 윤석 아저씨의 장비를 가져오더니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봤다면서 선을 연결하더군요. 그때 한국인은 다 손재주가 좋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제가 윤석 아저씨의 가족들과 친해질 무렵 어머니는 노르웨이에 직장이 잡혀 이민을 결정했습니다. 뜻하지 않게 저도 노르웨이로 함께 가게 된 것이죠. 노르웨이에 가기 싫었던 저는 짐을 정리하는 내내 울었습니다. 윤석 아저씨네 가족과 같이 살면 안 되냐는 말까지 했었죠. 그 이야기를 듣게 된 아저씨는 저에게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하기 싫은 일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게 되면 그때 만나자고 하시더군요. 저는 윤석 아저씨와 다시 만날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렇게 노르웨이로 이민을 가고 난 후 시간이 참으로 빨리 지나가더군요. 정신 차려보니 저는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미 예전의 기억은 저 어딘가로 밀려난 상태였죠. 노르웨이가 징집제를 하는 나라라서 저 또한 성인이 되니 나라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거부를 하더라도 크게 벌을 받지는 않지만 아버지의 영향이었는지 저는 군인이 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군 생활은 생각보다 쉽지 않더군요. 까다로운 선임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저를 맞추는 것은 여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이라는 신분이 자랑스러워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제대를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할 무렵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어봤기에 아들조차 그렇게 될까 걱정인가 보더군요. 저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차마 군인이 되겠다고 고집 피울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인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다만 종군 기자라도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지 알리고 싶었거든요. 사실 어머니에게는 기자가 되겠다고만 말하고 종군 기자의 목표까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꿈만은 포기할 수 없더군요. 아버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우선은 사회 문제를 알리는 기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기자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회 이슈가 조금이라도 발견되면 저는 그곳으로 바로 향하고는 했죠. 다른 기자들이 위험할 것 같다며 가지 않는 곳이라도 언제든 저는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던 와중 자주 정전이 일어난다는 마을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기를 공급해주는 곳의 관리자가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소문도 있고 중간에서 횡령을 한다는 말도 떠도는 마을이었습니다. 큰 비밀이 있다는 기대를 안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마을은 평화로워 보이더군요. 주변 사람들에게 정전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더군요. 저는 잘못 짚었나 싶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정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일주일이 지나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더군요. 거의 반포기 상태로 지내던 어느 저녁 답답한 마음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반짝거리던 도시가 한순간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정전이 된 것이죠.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보이지도 않는 그 와중에 수첩을 꺼내 이 상황에 대해 적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는 음식물을 보관할 수 없어 난리였고 각 가정에서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취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큰일이라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 사태는 곧 수습되지 않겠구나 싶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자주 있는지 인터뷰를 했고 이 상황들을 사진 찍고 다녔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공공기관으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불이 하나 둘씩 켜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전이 된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죠. 도착한 저는 바로 기관에 들어가 인터뷰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입구로 다급하게 들어가려는데 여러 명의 동양인들이 나오고 있어 한 명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얼굴을 힐끗 본 순간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바로 윤석 아저씨였거든요. 아저씨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미안하다며 지나치려고 했습니다. 저는 황급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제 이름을 밝히자 아저씨는 기억을 더듬는 듯 하더니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와도 같았던 그를 보게 되니 눈물이 나올 것 같더군요. 옆에 있던 젊은 남성은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로 정우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정전을 해결한 것은 윤석 아저씨 일행이었습니다. 윤석 아저씨는 한국에 있던 친구분들과 노르웨이에서 전력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민을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군요. 마침 정착하려던 마을 공무원들과 사업 이야기가 오고 가던 중이었는데 정전이 났고 전력선 문제라서 같이 왔던 윤석 아저씨 일행이 빠르게 고칠 수 있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후화된 전력선이라서 다 바꿔야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빠르게 사태를 진정시킨 윤석 아저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굉장하다고도 생각했죠. 후에 해당 마을은 전력선을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어 지금은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덕분에 회사가 정착되어 지금도 여전히 노르웨이에서 거주 중이시랍니다. 지금까지 이한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